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맡을 주임 검사를 지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차벽이 설치되고 체포 찬반 집회가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 전달과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들이 수습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올해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크지만 급등한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시한이 사흘 남았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공수처가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보안을 지키고 있는데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이르면 오늘 공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공처 청사엔 출입 통제가 강화됐고 입구 앞엔 포토라인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공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직접 조사할 주임 검사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를 지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1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등이 가로막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처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네, 지금 그 어느 곳보다 긴장감이 팽팽한 곳,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도 집행을 막겠다면서 밤샘 집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유경 기자, 지금 관저 앞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각이지만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몸으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지난밤 밤샘 집회를 벌였는데요. 태극기와 성조기, 또 붉은 경광봉 등을 흔들면서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관저 앞에 경찰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아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 차량은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이곳 관저 앞에는 이미 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체포를 막으려는 시민들, 또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자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에 눕는 등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나흘이 남았는데요. 영장 집행까지 당분간 이런 긴장 상황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도 무효고 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은 어떨지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 지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고 경찰 기동대가 직접적으로 체포나 수색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하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하지만 공수처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청 등의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를 근거로 기동대 지원 요청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의 기동대 지원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공조수사본부의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는 현장 질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선 우려가 나옵니다. 시도하는 경찰을 체포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일종의 또 공무집행 방해죠. 예전 진짜 체포를 한다 그러면 또 불법 체포 감금이라는 또 별도의 죄가 있거든요.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빠른 체포를 촉구하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내란 공범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소속 의원들을 비상대기시킨 민주당. 지도부 회의부터 의원총회,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하루 종일 윤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합니다. 즉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히 진행하면서 이 대표에겐 유독 관대했다며 이 대표 재판부터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시점도 제시했습니다.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도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합니다.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며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서 조항 하나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무엇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색을 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그 법률의 위헌성이 있다 그러면 위헌법률과 제청을 해야 될 거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2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한 자리는 공석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따라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2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1명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건데요.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최 대행을 향한 불만은 여전해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열린 제주항공 참사 수습 중대본 회의. 중대본 본부장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자리 모두 대행들입니다. 이어서 열린 새해 정부 시무식. 배경은 지난해와 같았지만 참석자도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집단 사의를 밝혔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은 정상 출근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표가 수리됐다며 업무 중단을 선언했던 정진석 비서실장도 사의가 수용될 때까지는 출근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제 최 대행이 3차례 전화를 걸어 사의를 만료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국정 안정은 뒤로하고 갈등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모들은 여전히 정 실장이 사직하게 되면 전원이 동반 사직하겠다고 내부 회의에서 밝히는 등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정부 곳곳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보좌 역할마저 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여전히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슬픔 속에 수습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시작이 됐는데요. 자, 무안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국회 기자, 피해자분들에 대한 수습 얼마나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신원이 전부 확인된 희생자 179명에 대한 검시와 검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30여 명만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습 과정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족들은 수습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게 된 희생자는 41명입니다. 참사 발생 닷새 만인 어제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열렸고 태국인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진행됐는데요.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흔적이 담긴 유류품을 처음으로 전달받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광주 전남 지역 유족들을 위해 영락공원에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중으로 공항에 주차된 희생자들의 차량을 유족에 인계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유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의 유류품만 전달받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인들의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 안에 소중히 상자를 안고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는 유족들. 안에 담긴 건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희생자들의 물건들입니다. 참사 닷새째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처음으로 유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주인을 잃은 찌그러진 캐리어. 그리운 가족의 채취라도 느껴질까 옮기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유족들에게 인도된 유류품은 여권과 지갑, 가방 등 모두 200여 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유족에 전달됩니다. 사고 직전 가족에 보낸 메시지에서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도 시신을 인도받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 신원이 확인 이후에도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수습 과정이 길고 어렵습니다. 참사 현장을 찾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합동분향소의 운영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운영 예정인 합동분향소를 희생자들의 49제까지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분향소의 운영을 연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례에 필요한 재반사항 처리 기간도 연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족들이 장례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휴가 처리를 권고하고 공항에 주차된 희생자들의 차량도 유족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네, 보신 대로 국가 애도 기간은 내일까지지만 유족들은 합동 분향소 운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분향소에는 애도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고 사고 현장에는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한쪽에 마련된 임시창고, 천장까지 빼곡히 보호물품이 들어찼습니다. 라면과 물, 과일부터 물티슈 등 각종 생활용품까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분주하게 공항 이곳저곳을 누비는 자원봉사자들. 유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는 물론 청소까지 도맡으며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온 소식 듣고 그 다음 날 왔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너무나 슬퍼서. 전남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자만 2,600여 명으로 매일 공항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역시 공항 의료지원센터 등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유가족을 세심히 살핍니다. 아무래도 많이 슬픈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기력이 많이 쇠하신 분들이 많고요. 환자분들 이제 뭐 불편하신 점이나 이런 거 먼저 들어드리고요. 전남도청은 특정 품목 기부가 몰리며 정작 필수품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사전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항이 장소적인 좀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 물품들을 이렇게 쟁길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마련된 100여 곳의 합동분향소에는 참사 이후 15만 명 넘는 추모객들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과천청사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과천청사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객기 참사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참사 발생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고 배상금을 언급하며 유족이 횡재했다고 조롱합니다. 이 같은 모욕적인 글에 유족들은 또 한 번 좌절합니다. 악의적인 표현 제발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역시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이후 경찰이 삭제 조치한 온라인 악성 게시글은 120여 건. 경찰은 정도가 심한 4건에 대해선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1인당 최소한 2.5억 이상 전망, 보상금 상한 3억 원으로 언론의 자극적인 배상금 보도도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보험금 등을 성급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공개되는 게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9.11 테러 때도 암묵적인 서로 간의 약속으로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경찰은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모두를 1.8%로 전망했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것은 다행이지만 2년 만에 잠재 성장률 2%를 밑돌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전기차 구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모델,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한가득. 하지만 구입 시기는 조금 미루라고 합니다. 보조금 혜택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공표가 되게 되면 그거를 혜택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매년 1, 2월은 전기차 판매 절벽으로 불립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3월 초쯤 확정됐기 때문인데 올해는 1월 셋째 주 지급을 시작합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일주일 정도 당겨 오늘부터, 지난해 2월 말 지급했던 노인 일자리 급여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지원융자도 이달 셋째 주 시작합니다. 어차피 쓸 예산 최대한 빨리 쓰자는 속도전입니다.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을 통해서 올해 대비해서 한 5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의 상반기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 촉진 단골 전략인 개별 소비세 인하도 1년 반 만에 재개합니다. 개별 소비세 세율을 5%에서 3.5%로 상반기에 한시 인하합니다. 4천만 원짜리 승용차라면 세금이 7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총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쓰겠다는 목표입니다. 새해 첫 근무일인 어제 하루, 지난해의 2.5배인 3,300억여 원을 집행했다는 이례적인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대책으로 충분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근에 환율 급등세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상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 공제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쓰면 더 쓴 비용의 20%를 소득 공제 해줍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000만 원, 올 상반기에 1,200만 원을 썼다면 5% 기준선을 초과하는 150만 원의 20%, 즉 30만 원을 소득 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 공제 다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쓰지 않을까요? 재정을 상반기에 몰았으면 당장은 좋지만 예산 총액이 늘지 않는 한 하반기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인데 정부는 여전히 추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수록 더 관심을 받는 쪽은 한국은행입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라도 내려야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느니 소비가 자극받지 않겠냐는 주문입니다. 아무래도 집 부담이 가장 커요. 대출도 뭐 이자만 낸다고 해도 그 돈이 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은 환율입니다. 최근 한 달 원달러 환율이 60원 넘게 올라 원화값을 더 떨어뜨리는 금리 인하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내외 리스크의 요인들의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한국은 이달 16일, 미국은 이달 28일. 미국 움직임을 참고하기도 어려워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60세 정년을 더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 노인복지관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딱 들어가네요. 80살 고령에도 이태호 할아버지는 힘든 줄 모르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은퇴 후 10여 년 동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이 들어오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은 초고령 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살. 국민연금을 63살부터 수령하는 만큼 3년간의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65세라고 해도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대상이 1명 늘 때 청년 채용은 0.2명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 청년과 노인분들 사이에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게.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이 반드시 대체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령층과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분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직장의 직역과 역할과는 또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에 따른 임금 체계를 고안한다든지 함으로써 사실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노사정 테이블은 비상계엄 사태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인공지능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천히 학교 복도를 걷는 5학년 형준이. 선천성 뇌병변으로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지만 로봇 다리와 팔의 도움을 받아 5개월 정도 연습한 끝에 이제는 걸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운동회 때 형준이와 학교 친구들은 난생 처음 이어달리기는 물론 볼링도 경험해봤습니다. 거리에 있어서 좋았어요. 로봇에 달린 센서가 몸 무게중심의 변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만큼의 힘을 보조해줍니다. 환자 재활을 위해 개발된 로봇이지만 이제는 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도우미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항상 앉아서 생활을 하다가 선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음성 프로그램으로는 복잡한 표를 읽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과열로 구성된 표의 특성을 집중 학습한 AI 문자 인식 기술, 일명 OCR을 함께 활용하면 이런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행 14까지 퇴사 이후 바로 열고 1+2순위 바로 받고. 이러다 보니 통계와 표가 많은 과학서적도 이제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글자 외에 문서 구조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같이 이해하는 AI가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은 장애의 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높은 비용과 그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파주 판문점이 영하 15.3도, 철원도 영하 12.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5.1도로 예년 이맘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영하 5도로 추위가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영남 해안과 경기도 성남 등지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1도, 청주가 영하 3.2도, 부산은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청주와 대전, 광주가 4도, 대구는 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과천청사를 출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맡을 주임 검사를 지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를 벌여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차벽이 설치되고 체포 찬반 집회가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 전달과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들이 수습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올해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크지만 급등한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가 과천청사를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출발 소식이 알려진 지가 한 10여 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벽 이른 시간인데도 정부 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곧 진행될 수도 있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공처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해 약 50명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 공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함께 정부 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공처를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됩니다. 공처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100여 쪽의 질문지를 미리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승낙하면 조사 과정 영상 녹화도 가능한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시간 이외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됩니다. 한편 오늘 집행이 실패할 경우 공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재집행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한다며 법원에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어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처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지금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곳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일 것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경 기자, 지금 관저에서 공수처 사이의 거리가 한 17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조금 전 6시 15분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출발했다는 소식에 이곳에 모인 시민들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차량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지난밤 밤샘 집회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잔뜩 격앙된 모습입니다. 일부는 도로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는데요. 경찰 기동대가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관과의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이곳 관저 앞에는 이미 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체포를 막으려는 시민들, 또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자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에 눕는 등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이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조성된 경위는 정확하게 풀려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기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받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은 2007년 개항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개량공사 때 바로잡을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2020년 한국공항공사의 개량공사 발주서, 안테나와 철탑, 기초대 등을 설계할 땐 부서지기 쉽도록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량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오히려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어졌습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최초 시공은 물론 개량공사 때 왜 부서지기 쉬운 재질을 쓰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토부를 통해 자신들은 부서지기 쉽도록 지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하라고 했던 것이 둔덕 위에 레일 등 기초대를 좀 이렇게 개량 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좀 고려하라. 이런 취지였다라고 일단 한국공항공사 발주처 당시에.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였던 부산지방항공청은 KBS에 개량공사는 노후 장비를 갈아 끼우는 거였다며 근본적인 설계를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각각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만 돌아왔습니다. 다른 규정은 아마 다 지켜서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안 설비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보안 규정에 따라가지고. 활주로 이탈 시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로컬라이저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비행장 시설 설계 기준은 최소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번 참사에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규정을 위반한 정황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가 더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받침대. 이 구조물이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번에 이제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는 종단 안전구역 내 시설들이 부서지기 쉽게 설치돼야 한다고 돼 있고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는 장소 구분 없이 받침까지도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설치 기준은 좀 더 명확합니다. 공항 내 고정형 장비와 설비들은 충격으로 인해 항공기의 제어가 상실되지 않도록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활주로를 넘어선 사고의 대부분이 300m 이내에서 발생했다며 이 구역 내 모든 장비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300m 이내에 있고 부서지지 않는 기존의 구조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교체하거나 300m 거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안공항의 시설물은 이런 국제 기준과는 괴리가 있는 겁니다. And if it veers off the runway to one side or the other into the grass, that there isn't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국제 기준에는 또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 거리 240m보다 짧을 경우 항공기 이탈을 막아주는 착륙 제동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제동 장치는 우리나라 공항 중엔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기체 결함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번 참사가 중대 시민세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찰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입니다. 로컬라이저 관련된 것도 확보하셨나요?
기체 정비 이력은 확보됐을까요? 경찰은 무안공항 운영부와 시설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류 충돌 전담팀을 제대로 배치해 대응했는지 확인하고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공항 내 부산지방항공청 출장소에선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난 신호 후 2차 착륙하기까지 관제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측에서 확보한 기체 안전 관련 자료까지 분석하면 이번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로 일반 시민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에 결함이 있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경영상의 문제,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정비를 좀 부실하게 한다든가 운항 횟수를 좀 이제 늘리기 위해서 제때 정비를 좀 안 한다든가. 경찰은 김희배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음성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올해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대한의사협회가 내일까지 공석인 회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진료 정상화부터 의대 정원 이슈까지 들여다봐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을 풀어낼 의사단체 대표를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 동안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합니다. 후보로는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최한나 의협기획이사 등 5명이 나섰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결선 투표 양자 대결에서 승자가 가려집니다. 당선자는 1차와 2차 투표가 마감되는 당일에 개표 결과 이후 발표되며 당선 확정 직후부터 회장직을 바로 수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면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이면택 회장이 불심현, 대한의사협회장 불심현 건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의협회장과 집행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 정원이 늘어난 올해 의대 교육 문제와 내년 의대 정원, 진료 정상화 등이 차기 의협집행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네, 새해 시작부터 미국 뉴올리언스와 라스베이거스 두 곳에서 트럭이 동원된 대형 사건이 벌어지면서 테러에 대한 미국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운전자는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숨진 운전자가 현역 미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 특수부대를 일컫는 그린벨의 소속으로 미 육군은 이 남성이 2006년부터 오랜 파병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차량 폭발 전 갖고 있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teams found inside of the Cybertruck that are useful to the investigation, and that first and foremost is a military identification. We also found a passport. We found a Desert Eagle 50 caliber semi-automatic pistol. 이에 앞서 뉴올리언스에서는 픽업 트럭이 새해 맞이 인파로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미국 수사당국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일단 미 연방수사국 FBI는 뉴올리언스 사건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복무한 시기와 임무도 겹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t this point, there is no definitive link between the attack here in New Orleans and the one in Las Vegas. 다만 두 사건 모두 전현직 군인이 연루돼 있고 같은 차량 공유 업체를 통해 트럭을 대여했다는 점 등 유사한 점이 있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테러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수도 워싱턴 DC는 도시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이어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까지 워싱턴 DC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2시 저녁에서 경찰력 증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권도영 씨에 대한 재판이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권 씨는 2022년 총액 400억 달러에 이르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보석 없는 구금에도 동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권 씨에 대해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날 제출된 기소장엔 자금 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기소장에서 권 씨가 세운 회사 테라폼 랩스의 제품은 광고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0년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해 약 45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권 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권 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권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김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발부 나흘 만에 집행에 나섰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달 31일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을 하겠다. 또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유효기간을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관저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을 한 건지 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정확히는 관저 정문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해서 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들이 동행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공수처가 관저를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경우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내부로 진입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또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 사실 요지, 또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윤 대통령에 고지하고 또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인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본 수령이나 기명 날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도착을 해 있습니까? 이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은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체포 현장에 함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의 인치 장소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거나 혹은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머물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진술을 전면 거부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또 발부도 집행도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은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공조부는 30일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 3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였는데요. 네. 공수처는 만약 여러 사정으로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반환한 뒤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또 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됐다는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 측이 영장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인 충돌이 또 우려가 됐는데 실제로 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집행을 할 텐데 아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어제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몸으로 막지 않더라도 문을 열지 않거나 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고 체포영장 발부 당일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형사기동대 등의 지원도 경찰이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한 겁니다. 다시 말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네. 안전활동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의 강제 명령이죠. 영장 집행은 명령 집행행위여서 이 생명이나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 밖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요. 네. 명령권자는 물론 경호직원 개개인도 징계를 비롯해서 이 현행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는 직권남용 내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 명이 동원되거나 무기를 휴대하면서 막았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서 이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고 관련 소식은 K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